안녕하세요. 미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2020년 봄은 난데없이 등장한 코로나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자가격리를 권하는 분위기여서인지 잘 안 나오게 되죠. 모임도 최소한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최근 특히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트지인TV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온 미술 작가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I mean, this is unbelievable. There's no city like this in the world. You're in love with a fantasy. 정말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펼쳐지는 꿈같은 이야기 미드나잇 인 파리. 오늘은 이 영화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69회 골든글로브 각본상, 84회 아카데미 각본상과 64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이 영화의 추천 포인트. 첫 번째, 다시 가고픈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파리를 주인공과 함께 산책하듯 떠나는 여행만으로도 황홀한데 모네의 꿈이었던 지베르니에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드는 바로 그 꿈이 너무나도 모네의 그림처럼 빛나게 만들어진 모네의 정원 풍경 보실 수 있고요. 툴루즈-로트렉이 거의 살다시피 한 물랑루즈의 흥겨운 파티 속에서 파리의 낭만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파리의 밤거리는 여자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위험한 곳이기도 할 수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죠. 추천 포인트 두 번째, 시간여행으로 이렇게 떠나는 1920년의 파리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1920년대 재즈 시대를 대변하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츠제럴드와 젤다 커플을 만나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피츠제럴드가 헤밍웨이에게 소설을 쓰려는 자신을 소개하는 정말 꿈같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Do you like my book? Liked? I loved. 이렇게 파리를 거닐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품을 하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던 피카소나 달리 로트렉과 대화를 한다면 정말 넉나간 사람이 된 것 마냥 행복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y opinion is I hate it. 헤밍웨이에게 자신의 작품을 봐달라고 용기는 말해보지만 그는 글은 보기 싫다면서 거절하고요. 대신 거트루트 스타인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거트루트 스타인은 예술가로 사는 것, 예술가와 더불어 사는 것을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며 작가들의 정신적 멘토로 파리 예술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인데요. 그녀를 보고 그녀가 살던 몽파르나스 지역으로 이사온 예술가들이 많다고 할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당시 스타인 살롱에 출입하는 건 화가나 글을 쓰는 작가로서 출세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스타인 살롱 곳곳에도 피카소와 르누아르의 그림이 걸려 있었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피카소도 만나게 되는데요. 피카소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마티스를 이겨야 한다며 거트루트의 진짜 모습을 담아낼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거트루트 스타인이 한 말인데요. 마티스를 의식해 나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결심한 피카소는 1905년 11월에 시작해 1년이나 지난 1906년에야 완성을 시켜 나에게 주었다. 그들은 경쟁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나를 그린 여러 초상화들 중에서 가장 닮은 내 모습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초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은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화가였던 작가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마티스의 첫 그림을 구입했고 피카소와 헤밍웨이를 발굴했습니다. 본인도 회화의 기법을 문학에 도입한 모더니즘 작가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미술품 수집가인 패기 구겐하임도 스타인이 나를 수집가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영화 속 그녀의 모습입니다. 보불전쟁 후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문학과 미술, 공예가 꽃 피었던 시절 벨 에포크 시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환상적인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다 보면 샹젤리제 거리에서 한낮의 오후를 즐기고 싶기도 하고요. 비 오는 파리, 비를 맞으며 걷는 것도 참 낭만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럽을 들며 영화를 찍고 있는 우디 앨런 감독이 한국을 배경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면 정말 관광 홍보 효과는 대단할 거라는 얘기도 했던데요. 파리를 정말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약혼녀와 여행을 하면서 키스를 하는 주인공.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한 게 사랑스러운 약혼자와 왔지만 그의 삶에서 이 약혼자는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요. 그는 파리에서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알게 되겠죠. 이 영상은 영화 줄거리나 결말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영화에 나온 미술 작가들을 소개해드려서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술과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아트지인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천 포인트 세 번째, 약혼자와 그녀의 친구 커플과 미술관을 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미술관을 영화로 보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일정상 빠뜨리고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는 이 모네의 대작이 있는 미술관을 다리 아프지 않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였는데요. Rodin's work was influenced by his wife, Camille. Rose was the one. No, he was never married to Rose. 저는 미술 쉽게 배운 만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미술 소개해드리고자 아트지인TV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답부터 알려드리자면 조금 애매합니다. 로댕은 결혼하는 거를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첫 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만난 연상녀 로즈와도 결혼을 거의 죽기 직전에 했습니다. 까뮤와 만날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만 낳은 상태였는데요. 자, 그럼 로댕과 까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활활 타오르는 기쁨을 준다. 내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질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 슬픈 종말조차 내게는 후회스럽지 않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몽롱하게 취한 상태에 있다. 생기가 사라졌던 나라는 존재가 기쁨의 불꽃을 피우며 타올랐다. 그것은 단지 너로 인해서였다. 로댕이 까뮤에게 쓴 글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을 믿으면서 까뮤의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로댕은 이 말을 할 때에도 까뮤뿐 아니라 로즈베레와 함께였습니다. 로즈베레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함께 살았고요. 까뮤를 만날 당시 까뮤보다 2살이 많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로댕은 로즈베레와도 그녀가 죽기 2주 전에야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하고 그 전에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까뮤 클로델이 로댕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여인으로도 더 잘 알려진 까뮤 클로델. 까뮤가 19살이 되던 해인 1883년 조각가인 당시 선생님 부쉐가 로댕에게 그녀를 맡기면서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만난 지 2년 후 까뮤는 로댕의 연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 서로의 누드 모델이 되기도 했고 서로의 작업에도 도움을 주고받는 연인이었습니다. 까뮤는 로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지옥의 문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작품 다나이드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지옥의 문 작품 중 일부로 제작됐는데 까뮤가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까뮤에 대해 느꼈던 매력이 작품에도 담겨 열정적이고 섬세하면서 매끄럽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부인과도 같은 로즈베레 역시 로댕의 조수 역할을 했고 젊은 시절 로댕의 모델이 됐었습니다. 로즈베레와 로댕은 헤어질 생각이 없었으니 어린 클로델에게 이 상황은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그 힘든 상황에 자신을 그대로 놓고 있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적어도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만을 사랑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열렬히 사랑했지만 1892년 까뮤 클로델이 가진
로댕의 아이를 로댕이 지우게 했습니다. 낙태를 한 후 까미유는 로댕을 다시 예전처럼 온전히 믿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의 까미유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아이를 가지게 돼서 기뻤을 텐데 그 아이를 지우면서까지 그를 만나면서 아마도 그녀는 지쳐갔을 겁니다. 달콤하게 포장한 말로만은 더 이상 안 됐던지 1886년 로댕은 로즈베레와 헤어지고 까미유와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서약서 초안까지 썼지만 이 약속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믿으라던데요. 너무 이른 나이에 클로델은 너무 아픈 짐을 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될 텐데요. 로댕은 로즈베레를 버릴 수 없었고 클로델에게도 매력을 느꼈지만 로즈베레와 까미유, 클로델 모두 아내로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로댕과 까미유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고 까미유는 열렬히 사랑했던 만큼 아파했습니다. 까미유가 먼저 떠났지만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로댕을 찾아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작품을 만들다가 다 부셔버리기도 하고 로댕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간다는 강박증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작품이 90여 점밖에 남진 않지만 1895년에 제작한 어린 소녀 샤틀렌느는 청동으로 다시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1898년에 제작한 성숙입니다. 배신당한 여자는 무릎을 꿇고 어딘가로 이끌려서 떠나는 중년의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무언가가 그를 이끌고 있고 애타게 손을 잡는 여자에게 남자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까미유는 로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불안함을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댕은 까미유를 떠나고 그녀의 작품을 몰래 사주기도 하는 등 돕기도 했지만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작가로의 명성은 로댕이 훨씬 앞섰지만 까미유의 재능은 로댕을 넘어섰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로댕은 까미유와 만났을 때 완성한 작품 이후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로댕이 처음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예술가라며 인정했던 까미유는 로댕에게 버려지고 나서 그 아픔을 작업으로 승화시키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까미유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한 로댕이 성숙이라는 작품을 까미유가 제작할 때 즈음에 그녀를 방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로댕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그녀를 험담하고 견제하는 바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점점 더 자신을 병들게 했다고요. 1905년 까미유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사고체계와 감정 반응의 전반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것이었고 증상은 환각, 망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로댕은 나라에서 자신의 미술관을 세우면 그 가운데 전시실 하나를 내어 반드시 까미유의 작품을 설치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국립 로댕 미술관에는 그의 뜻대로 클로델의 방이 따로 마련돼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술 작가의 눈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술과 쉽게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Great party. Oh, good. It's nice to see you here. Thank you.